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10만 원에 육박할 전망인데요. 건보료 누적 흑자와 건보료 자체는 계속 올라가는데 정작 의료보험 혜택은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이냐, 시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시민사회계 복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은 서울 중장년 퇴직 나이입니다. 서울에 사는 50에서 64세 시민을 서울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남자는 53세에 여자는 48세에 퇴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월 가구 수입은요 431만 원, 지출은 288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근로소득이 90.9%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내년에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퇴직 이후에 노후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존 덴버의 애니스송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이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올라갑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에 육박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샵 0945번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해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위원장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위원장님, 이번에 이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겁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0.9% 오르는 겁니다. 예.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회사에서 내주는 거 빼고 이제 본인 부담금이 월 94,500원이에요. 평균 금액이 지금. 예. 이게 95,300원으로 약 800원가량 인상되는 겁니다. 지역도 비슷하게 인상되고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평균 금액이니까 소득에 따라 인상액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올해 내가 내는 거에 비해서 한 1% 정도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1% 정도 더 내게 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직장가입자가 95,000원대 그리고 예.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84,723원 이렇게 또. 예, 한 10,000원 정도 작은 평균 금액입니다. 상당히 좀 솔직히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렇죠. 올라갈 때는 좀 명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뭐 최소폭만 올렸다고 하지만 올린 건 올린 거거든요. 이렇게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정부가 인상폭은 낮은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근데 뭐 모든 지출에는 자연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0.9% 인상이면 사실 인상폭이 큰 건 아니에요. 물가보다도 좀 낮을 수는 있는데 예. 문제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어떻죠? 올해 흑자가 3조 원이고 예. 2011년도부터 계속 흑자예요. 그래서 지금 흑자로 인한 누적 적립금이 올해 말에 17조 원까지 예상되고 있는데도 17조 원. 예, 보험료를 올리고 있으니까 사실 좀 의아스러운데 정부 논리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예. 매해 전체 지출의 5% 이상을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적립해라. 이런 조항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흑자가 나도 계속 보험료를 올리는 뭐 사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은 사내 유보금처럼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유보금은 필요할 수는 있는데 예. 이렇게 적정 수준을 넘는 거 아니냐 그런 지금 문제 제기가 가능하죠. 뭐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린 만큼의 혜택이 그 국민들에게 돌아가면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누적 흑자 규모가 17조 원가량에 육박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건보료를 내는 것 대비 혜택은 좀 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저희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해결해주는
이거를 보장률이라고 하는데요. 보장률. 네. 예, 나머지는 저희가 본인 부담금인데 이 보장률이 2009년에 65%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 수치는 2013년 수치를 건보공단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 이 65%가 62%로 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계속 오르고 적립금은 더 쌓이는데 보장률은 낮아지니까 예. 이게 약간 무언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만큼 보장률이 떨어지는 만큼 그 입원하는 사람들, 환자들의 자기 부담금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이 그제 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건데 그제 국무회의에서 보험료 인상권을 의결하면서 다른 것들도 같이 통과시켰는데 이 보장성 관련돼서요. 예. 근데 오히려 낮추는 조항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입원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가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비 총액의 20%가 본인 부담입니다. 지금 현행은. 근데 앞으로는 장기 입원하면 예. 만약에 30일 이상 입원하면 본인 부담금을 20%에서 30%로 올리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기초생활 수급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예. 바로 위에 차상위 계층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취약계층 분들인데 이분들이 종합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또 지금보다 좀 높이는 다시 얘기하면 종합병원은 가능하면 이용하지 말라 이제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건데 참 희한하네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보장성을 떨어뜨리는 조항이 또 같이 통과됐어요. 예. 이러니까 보험료가 올린다면 그리고 보장성도 올라간다면 또 우리 시민들은 수긍할 수 있는데 네. 부담은 올라가고 혜택은 주는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이게 아마 시민들 설득하기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뭔가 자꾸 혜택, 보장 자체는 좀 줄고 있고 이건 참 의아합니다. 정부 논리는 거든요. 특히 이제 꼭 필요한 그런 장기 입원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장기 입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16일 이상, 31일 이상 이렇게 좀 장기 입원하는 사람들에게 건보료를 세게 물리면 좀 그 불필요한 장기 입원자들은 좀 줄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한편에서는 일리가 있죠. 그리고 분명 그런 현상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관리 통제를 엄격히 할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입원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의사 선생님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과잉 진료죠. 예. 따라서 병원에서 과잉 진료가 이루어졌다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필요한데 그거는 병원이나 의사 선생님한테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예. 환자한테 본인 부담금을 높이라 그러면 그럼 병원에서는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병원에서는 그만큼의 이유는 더 얻지만 본인 부담금만 높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원은 뭐 별다른 이런 건 과잉 진료에 대한 처벌이나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그래서 만약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페널티는 의료 공급자한테 가야지. 환자한테 주니까 환자가 무슨 우리가 이번 일수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의사가 이제 딱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게끔 하는 그런 상황들은 지금 이야기가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누적 흑자 규모도 많아지고 있고 어쨌든 지금 타당하지 않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걸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건보료 자체가 좀 부가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런 점들을 좀 개편하고자 대대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요번에 그 인상 폭은 크진 않지만 이 시민들의 느끼는 체감 부담이 큰 이유가 사실 소득 능력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인상돼도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시는 건데요. 그러면 보험료를 매기는 게 건강보험료 부가체계예요. 근데 이 부가체계가 아주 오래전에 구식의 부가체계를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형평하지 않은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그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사례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로소득 외에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직장인들이 있는데 이 소득 외 수입만큼 건보료 안 내거나 고액 자산가가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건보료를 안 내거나 이런 사항들이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점들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상 이 세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소득이 있으면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특히 고소득인 경우에 그게 세 가지 영역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해 주신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일반 직장 가입자들, 근로자들은 근로소득만 있으니까 투명하게 다 그 보험료를 냅니다. 네. 근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가진 직장 가입자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금융소득 혹은 뭐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걸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예. 여기에는 전혀 매기지 않습니다. 연 7,200만 원까지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이건 대단히 형평하지 않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또 말씀하신 피부양자입니다. 예. 자기 자식이 직장에 다니면 자식 이름으로 올리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부모님 재산 집이 9억이 넘으면 이제 본인이 냅니다만은 예. 9억 집 재산이 9억만 넘지 않으면 제가 금융소득으로 4천만 원, 연금소득으로 4천만 원, 또 기타 소득으로 4천만 원, 부합 1억 2천만 원까지 그 소득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님이 예. 자식 이름으로 등재하게 되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거죠. 하나도 안 냅니까?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자식 피부양자로 가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자식이 실직을 했어요. 예. 그러면 집이 더 어려워진 건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니까 그때 또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피부양제도 너무 과도하고 또 현실로도 오히려 집이 어려워졌을 때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위원장님, 이거 그래서 지난해 9월쯤에 정부에서 좀 바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9월 달에 2년 전부터 이 추진단을 꾸려서 작년 말에 개편안이 완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올 1월 달에 그 연말정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불편해가지고 정부가 모든 걸 중지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당정 협의를 여당하고 정부가 당정 협의를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발표하겠다 그랬는데 발표 안 했고. 예. 연말까지 발표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발표 안 한다 그러고요. 이거 무산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4월이 총선이어서 예. 결국은 실종돼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총선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개편을 하게 되면 예. 근로소득 외에 추가소득을 가진 상위 직장 가입자들, 그다음에 꽤 높은 소득을 가진 피부양자들, 그리고 지역에서 지역 가입자지만 이제 고액재산가들이 보험료를 덜 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상위 계층 고액재산가들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데 표심으로 결국 연결이 이분들 된다. 눈치 보느라고 총선 이후까지 추진하지 않고 결국은 이거를 실종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죠. 뭐 부자 증세가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마련한 개편안대로 가면 부자 증세입니다. 예. 근데 이걸 과도하게 매기는 게 아니고 꽤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은 더 많이 내는데 그렇죠. 보험료를 안 내고 있는 것을 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부자분들이 더 내기 때문에 부자 증세라고 일 수는 있지만 정당하게 내야 될 거 안 내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 건강보험료를 정의롭게 만드는 거죠. 예. 저는 그러면서 이거는 상위 계층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건강보험료 개혁을 좀 한다면 어떻게 가야 될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직장 가입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매겨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피부양자분들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스스로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자식 이름으로 올리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 가입자들은 일반 서민들은 너무 무거워요. 재산 때문에 여기는 네. 낮추어주고 고액 재산 가지는 높이는 이런 개편안을 추진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형평해지고요. 예. 이 안은 지금 작년에 마련돼 있습니다. 아직 정부가 추진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그렇군요. 자, 건강보험료 개혁 방향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참 말들이 많은데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과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난곡동에 사는 김정기라고 합니다. 영업용 기사고요. 16년 전에 사업 실패로 어렵게 서울에서 어렵게 살았어요. 저희 아내 강인숙이를 위해 조그맣게 빌라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네요. 어쨌든 우리 집사람이 좋아했으면 좋겠고요. 여보, 사랑하는 우리 강인숙 씨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 집도 좀 마련하고 잘 살 수 있게끔 사회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김정기 기사님이었습니다. 영업용 운전을 하시는 저희 애청자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껏
또 빌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라면 어느 곳에 살든지 아내 강인숙님과 정말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선물로 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고 싶은 가족,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자기 자신도 좋고요. 지금 바로 샵 0945번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선물들 이런 거 있습니다.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자, 김정기 기사님께서 신청하신 노래는 하수영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토스트 그래놀라는 우유엔 더 고소하고 토스트 그래놀라는 요거트엔 더 바삭하죠. 왜? 두 번 구웠으니까. 기억하세요. 2번 구워 완벽한 아침. 그래놀라는 토스트.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고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까지 정말 계속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기아대책에서 만 명의 산타를 찾고 있습니다. 기아대책에서 여러분이 02544-9544로 문의하시면 어떻게 내가 우리 어려운 이웃들 그중에서도 아이들에게 산타가 될 수 있을지, 특히 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참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그중에서도 우리 아이들 좀 빈곤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누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산타가 되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맛있는 밥을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내준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케이크까지 선물합니다. 02544-9544로 전화하시면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02544-9544번이고요.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599입니다. 9599번 우물정 9599로 문자를 주세요. 수도권 투데이 기아대책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5,000원 상당의 문자 기부가 가능합니다.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네, 맛있는 여행 코너입니다. 매주 목요일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에 어디를 가면 참 좋은 구경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가 가장 맛있을까, 맛집 정보까지 듣는 알짜 코너죠. 식도락가의 자 미식가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경기도 그렇죠. 아침고요 수목원 둘러봤고요. 네. 자, 오늘은 좀 멀리 간다면서요.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두 산이 있는 곳이에요. 방태산과 설악산이 있는 강원도 인제로 가겠습니다. 강원도 인제요? 네. 그렇군요. 네. 찾아가는 길이 하도 멀고 험해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하는 한이 맺힌 곳이죠. 네. 인제는 전체 면적의 90%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인제는 사람보다 산이 많다는 말까지 있는 곳이에요. 워낙 이제 그 산간 지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군대로 쳐도 뭐 전방에 속하고요. 그렇죠. 되게 험난하게 군 생활하시죠. 거기 계신 분들. 그런데 거기 어디를 가면 이렇게 좀 구경도 하고 관광을 할 수 있나요? 그 인제는 정말
가면 가도 산뿐인데요. 네. 이 정말 오지 산골에 동화 같은 풍경을 감상하면서 사부작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숲이 있어요. 그래요? 바로 원대리 자작나무 숲입니다. 자작나무 숲. 네. 좋습니다. 자작나무 숲. 일단 서울에서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제가 이제 안국역 쪽인데요. 안국역에서 제가 평일에 출발하니까 2시간 반이니까 그 자작나무 숲 앞까지 도착하더라고요. 네. 쉬지 않고 달렸을 때예요. 네. 차로 갔을 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게 되면 일단 그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부터 둘러봐야 되죠? 그러니까 인제에 가면 자작나무 숲이라고 치시면 아마 내비게이션에 뜰 거예요. 이게 산림청에서 운영하거든요. 산림관리초소에서 이제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서 걸어 올라가셔야 되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숲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한 1시간가량 인도를 따라 쭉 걸으셔야 하는데요. 요즘 같은 겨울에는 그 길가 양옆에 우물창창한 나무들에 눈이 소복히 쌓여 있어서 그 풍경을 보면서 걷는 것도 굉장히 즐거워요. 단 약간 오르막이라 왜냐하면 원대리가 원대봉에 있는 그 봉우리 안쪽의 숲이어서 약간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약간 숨이 가쁠 수 있긴 하나 길은 다 닦여 있기 때문에 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1시간 정도 걸어가시는 수고를 거친 다음에 그 빽빽하게 들어찬 자작나무 숲을 마주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좀 추울 것 같은데요. 네. 강원도도 이름만 들어도 지금 추운 계절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굳이 가야 된다면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인제는 한 번 내린 눈은 여간에도 녹지 않는 땅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인제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눈의 풍경을 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눈의 풍경. 네. 자작나무 숲은 눈이 오는 날도 좋고요. 눈이 오지 않는 날도 굉장히 좋아요. 네. 일단 눈이 오는 날 가면요. 하늘은 뿌옇잖아요. 하얗잖아요. 그 사이로 하얀 눈발이 날리고 바닥도 하얗게 눈이 쌓여 있죠. 그 사이로 정말 청렬하게 빛나는 물고기 비늘처럼 빛나는 자작나무 숲이 빽빽이 차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겨울 동화 같다. 겨울 왕국 같다라는 생각이 그대로 들어요. 그 산책 코스가 험하진 않습니까? 산책 코스 자체가 다 이렇게 깔려 이렇게 데크도 깔려 있고 길이 잘 다져져 있어서 길은 되게 편안해요. 다만 겨울에 가시다 보면 눈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푹푹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발목이 올라오는 방 하나를 신으시면 좋고 스틱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스틱이 없으실 경우에는 그 입구에 산림관리초소에서 거기 그 관리인분들이 지나가다가 뭐가 불안해 보이면 거기에 이렇게 지팡이를 여러 개 두시고서 빌려주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드시고 지지해서 걸으시면 큰 무리는 없고요. 크게 한 3가지 코스로 되어 있는데 어느 코스든 다 길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크게 무리가 되진 않고 그리고 전체 코스를 다 걷지 않으시더라도 전망대에만 쓰셔도 정말 그 북유럽의 풍경 같은 동화 같은 겨울 풍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뭔가 좀 단합대 코스로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니까 저 갔던 날은 그렇지 않나요? 약간 산악회나 무슨 연수원 같은 데서 단체로 쭉 걸으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 산책길도 쭉 걸으면서 겨울의 아름다운 풍광도 잘 구경했으면 이제 먹어야 될 텐데. 뜨끈하게 속을 데우러 가야죠. 좀 뭔가 뜨끈뜨끈한 걸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소개할 집은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인데 방태산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위치한 두부집이에요. 골땡집인데 저의 아주 오래된 단골집이에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형적인 농가를 개조한 풍경을 지닌 식당인데요. 매일매일 인제에서 재배하는 콩과 동해안 간수로 만든 손두부를 만드는 집이에요. 직접 만드는 거죠? 매일매일 그날 팔 것만 만들기 때문에 그 맛이 유별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딱 들어가면 테이블마다 뭔가 끈끈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 깔끔한 걸 따지시는 분들은 약간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집의 대표 메뉴가 두부구이하고 두부전골인데요. 두부구이는 정말 솥단지 뚜껑에다가 들기름을 낭낭하게 두른 후에 지글지글 부쳐 먹거든요. 그런데 그 들기름 위에서 두부가 막 이렇게 붙여지면서 사방으로 기름이 튀어서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기름때가 좀 져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그 기름때가 반가워서 가거든요. 좀 뭔가 좀 정겹죠, 그런 정겹기도 느낌들이. 하고 그 두부가 막 튀면 익어가면서 튀는 그 들기름의 향과 노릇노릇 익어가는 두부의 모습만 봐도 침이 쫙 고여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집에서 두부구이를 보통 드시고 나서 두부전골을 드시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 이 집의 두부전골은 그 바지락하고 새우젓, 질 좋은 고춧가루를 넣고 칼칼하게 끓여내요. 정말 한 사발 딱 드시고 나면 속이 뜨끈뜨끈하게 데워질 수 있어요. 네. 두부구이나 전골 같은 경우가 그 강원도 인제의 대표 메뉴는 아니잖아요. 대표 메뉴는 아닌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머니가 주인 할머니가 18에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한테 두부 만드는 법을 직접 배웠대요. 시어머니에게.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손두부를 매일매일 만들고 있는 곳이어서. 그리고 또 이 집은 그 인제군 그 방태산 자락에서 자란 산나물 같은 걸 직접 채취해다가 그 만들어낸 밑반찬도 정말 맛깔져요. 밑반찬이 이제 그 지역에서 직접
딴 재료로 만든 거죠. 그래서 메뉴판에 보면 보통 저희가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집 네. 원산지는 인제군, 인제군, 텃밭 막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정감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집이 두부가 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면 이 집이 찬들이 이제 기본 찬들이 쫙 나오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시래기 무침이 나와요. 시래기 무침. 시래기 무침과 볶은 김치가 나오는데 이 두부 구이랑 얘를 곁들여서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참 이 두부와 김치의 조화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김치 그리고 두부와 시래기 무침. 좀 뜨끈뜨끈한 전골 국물까지 쫙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겨울날 딱이죠. 그런데 또 먹고 나면 좀 뭔가 후식처럼 더 좀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저는 이 동네에 가면 후식으로 추천하는 거는 약수예요. 약수요? 겨울날 약수가 되게 정말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데. 약수터에서 먹는 그 약수. 그렇죠. 이 인제나 강원도 이쪽에는 되게 유명한 탄산이 들어간 약수가 많은데. 네. 인제에는 필레약수라는 유명한 필레령에 있는 약수터가 있어요. 필레령에 있는 약수. 예. 필레 그 한계령을 올라가는 길목인데요. 좋아요. 탄산이 들어있어서 약간 처음에 드시면 약간 철분의 비린 맛이 나는데요. 네. 이게 위장에도 그렇게 좋고 관절염과 피부에도 되게 좋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숙취 해소에 그렇게 좋다네요. 연말에 술 많이 드신 분들 한번 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있는 자작나무 숲길과 그리고 맛있는 두부구이, 전골, 약수까지 귀한 정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번 집중해서 듣고 따라해 보시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 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大家好.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병진 아나운서. 네. 중국어 열심히 복습하셨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过得怎么样? 非常好. 过得挺好的. 네. 你呢?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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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대화가 가능해질 정도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참 어렵지만 네. 하루하루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연말이라서 솔직히 저는 지금 돈 네. 나갈 때도 많고요.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졌어요. 네. 선생님도 연말에 바쁘시죠? 네, 연말 되니까 모임이 정말 많아요. 네. 하루에 2-3곳을 가기도 해서 바빠지네요. 이렇게 좀 여기저기 가다 보면은 네. 체력도 떨어지고 맞아요. 좀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러다 보면은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을 주게 됩니다. 네. 오늘 격려의 말 한마디 좀 배워보고 싶어요. 네. 중국어로 우리가 격려할 때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표현은요. 네. 바로辛苦了. 씬인가요? 씬인가요? 씬인데 씬. 네, 씬인데 너무 쌍시옷 발음을 강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부드럽게 그냥 辛苦了. 그 씬 스틸러 할 때 씬 그 느낌이네요. 그 정도 느낌. 씬 쿨러. 네, 한 번 더. 辛苦了. 씬 쿨러. 네. 여기서의 辛苦란 단어가 네. 고생하다, 수고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단어를요. 우리 제자 중에서 조금 이렇게 좀 익살스러운 제자들은요. 辛苦了 이렇게 외우기도 했었어요. 쉰 콜라. 네.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데 그래도 여러분 주의하세요. 쿨러. 네, 콜라는 아니고요. 쿨러입니다. 쿨러. 그렇죠. 두 번 따라해 볼게요. 辛苦了. 씬 쿨러. 辛苦了. 씬 쿨러. 네. 네. 그 파이팅 이런 표현도 쓰나요? 네. 파이팅이란 표현은요. 중국어로 加油. 加油. 한 번 더. 加油. 加油. 네. 좀 이름이 이 표현이 귀엽네요. 네. 네. 여우는 자 꼭 여우 같죠, 그죠? 그쵸. 네. 이거 정말 파이팅 이런 느낌을 쓸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러면은? 네. 加油. 加油 정말 그래요? 네,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 더 힘차게 발음하면 됩니다. 네. 加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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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중국팀 이겨라. 파이팅 이러면 파이팅. 中国队加油. 加油. 여러분 네. 모두 加油 네, 하시기 여러분 바랍니다. 모두 加油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자, 0047번님.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2주 전에 중국 여행 갔을 때 한번 써보는 건데요.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작 들으셨어야죠. 자, 다 함께 중국어 쉽고 재밌게 여러분과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샵 0945번으로 여러분의 배우고 싶은 표현들 저희가 잘 반영하고 있거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언제든지 의견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대한민국도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 같은 번호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갈게요. 레이디 마말레이드 라벨의 목소리로 들어보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기자와 수도권 소식 살펴봅니다. 오늘은 서울시 소식입니다. 홍주혜 기자. 네, 홍주혜입니다. 예. 참,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 하루 이틀 갈등이 아닌데요. 강남구청의 댓글 때문에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네요. 네, 강남구 공무원들이 인터넷 포털 기사에 서울시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지난주 처음 제기됐습니다. 예. 서울시가 정밀 조사한 결과 네이버 뉴스의 강남구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1,800여 개 가운데 강남구청 직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댓글은 모두 315개였습니다. 예. 강남구 도시선진화 담당관 직원 14명이 댓글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서울시는 특히 이들 14명이 서울시 정책과 시장을 비난하거나 반대로 강남구청장을 칭찬하는 내용을 같은 날짜 비슷한 시간대에 2, 3분 간격으로 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는 그런데 댓글 315건 가운데 9명이 쓴 142건이 언론 취재나 보도 이후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증거 인멸이 시도되고 있고 앞으로도 로그 기록 삭제 우려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그 시간대라는 게 업무 시간대여서 좀 더 그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고 강남구에서는 댓글을 달긴 달았는데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했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점점 이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명예훼손 문제가 걸려 있어서 또 정치 중립 문제도 있죠. 향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임신부들이 지하철 타게 되면 배려하기 위해서 임신부 배려석을 만들어놨는데 이거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글쎄,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한 칸에 2개씩 있는 임산부 배려석이 확 바뀌었습니다. 한눈에 알아보고 임산부에게 양보할 수 있도록 배려석과 뒤쪽 벽, 바닥까지를 분홍색으로 꾸몄습니다. 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별 효과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진짜 주인에게 양보하는 분위기가 전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임산부 역시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배려석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달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1, 2, 3,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이젠 임산부 배려석을 아예 비워두자는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네. 새로운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 역사 내 안내방송 횟수를 늘리고 열차 내에서도 계속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임산부 배려석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역사와 열차 안에서 하루 60차례 방영합니다. 네. 우리 임신부와 그리고 출산한 분들을 다 통틀어서 임산부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임신하신 분들, 개월수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또 필요해 보입니다. 참 오늘 굉장히 추운데요. 앞으로 더 추워질 텐데 이 추위에 취약한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좀 대책이 있습니까? 네, 서울시가 내년 3월 15일까지를 한파 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보도와 공원, 공중 화장실 등 후미진 곳을 순찰합니다. 예. 재난도우미 11,600명도 활동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안부전화를 걸어 수시로 취약계층의 상태를 살피고 특히 쪽방촌 주민과 65살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는 매일 현장 순회 진료를 합니다. 또 한파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주민센터와 복지회관, 경로당 등 747곳을 한파 쉼터로 운영해서 시민이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합니다. 예. 혹한기엔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죠. 그런 만큼 가스 관련 시설과 지하철 선로 등 주요 시설물을 특별 점검하고 계량기 동파나 누수급수관 긴급 복구반도 운영합니다. 네, 서울시 관련 알찬 소식 살펴봤습니다. 서울 출입하는 YTN 홍주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12월 31일 단 하루 코엑스암 영동대로 특설 무대에서 초대형 콘서트와 새맞이 레이저 불꽃쇼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2016 초특급 라인업 12월 27일 대공개. 현대자동차.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아직 끝내지 못한 연말 결산, 내년도 업무 계획, 가계부 정리 등 12월이 되면 주변 정리에 여념이 없으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세월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화내지 않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간처럼 풀어나가다 보면 모든 게 잘 될 것입니다. 스윗박스의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오른다는 게 참 많죠? 미국 기준금리, 우리나라는 올 초에 담배값 올랐고요. 소주값, 그리고 건보료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률도 고공행진인데요. 새해에는 국민의 행복지수, 자부심지수, 삶의 만족도,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갔다는 소식 많이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